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경제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연계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축산업계가 소고기 30개월 이상 풀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건지 맥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기존에 이제 한국과 소고기 수출입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0개월 이상 연령에 대한 소고기 수입은 현재로서는 배제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마침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어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느냐라고 업계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외교 정책이나 수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단행할 때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협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업계에서의 요구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축산업계에서 미국에서 왜 한국은 연령을 제한해서 수입하고 있느냐.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이고 30개월 소고기 이 원령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업계 측 요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국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업계의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거래 관련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지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 들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요구사항을 대외국에 대해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미 축산업계에서는 어쨌든 30개월 연령 미만의 소고기 수입을 철폐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미국 대두협회라든가 블루베리 협의회라든가 생명공학혁신기구라든가 각 그 업계에서 각자 저마다의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왜 한국은 약값을 통제해서 우리의 수출을 막느냐. 또 생명공학으로 개발된 작물 수출이 어렵다. 미국 대두협회에서. 이런 다양한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무역협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는 수출 제한 혹은 수입 부담 가중 이런 현상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거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육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또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울상이죠. 특히 이제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와. 그리고 더 저렴한 소고기가 들어와. 물론 저마다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 소고기를 선택하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국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추이가 이렇게 22년에 정점을 찍고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3, 24년 동안 이 소고기 소비량이 줄면서 수입량도 좀 줄어든 경향은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25년, 26년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많이 이런 연령 제한을 폐기하고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가격 경쟁이 붙을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미국 소고기뿐만 아니라 호주산 소고기나 뉴질랜드 소고기나 이런 그 밖에 다른 수입산 소고기 품목끼리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소고기 수입 연령을 제한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문제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대두협회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두, 옥수수, 그 밖에 곡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으로 보면 세계 7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곡물 중에 하나가 대두인 거죠. 근데 이 대두 수입을 우리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두협회로부터 생명공학으로 개발된 그런 작물은
어렵다,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쿼터제를 적용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두협회 입장에서 대두 농가 입장에서는 한국에 수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한국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무역 대표부와의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뭐 기존에 논의됐었던 그 계약 사항대로 그대로 이 수출입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업계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는 좀 긴장감이 더 조성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소고기 문제도 그렇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본편은 오는 4월 2일에 시작되는 상호 관세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예고편에 해당될 수 있다. 예. 본편은 상호 관세고 상호 관세라는 것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이 이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똑같은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세를 대대적으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관세율을 높여나가면서 아무래도 압박을 취하려는 거죠. 그 압박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이동하라.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국 공장도 있고 미국 공장도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가동률을 올려서 미국 생산 의존도를 더 높여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수출할 생각을 하라라는 압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가동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고용 규모가 축소될 수 있겠고 특히 그 공장이나 그 사업 단지 인근에 공급망이 있는데 공급업체들이 있는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과 관련된 업체들이 연달아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주변 공장과 앞에 있는 밸류체인에 구성되는 여러 중소 중견 공급업자들마저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고용 규모가 축소된다라고 한다면 인근의 지역 경제도 위축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우리 입장도 좀 궁금한데 이렇게 관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캐나다, 멕시코 등등에서 보복 관세하겠다 이런 흐름도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좀 뭐 제스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스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항상 이 모든 이 관세 전쟁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이겁니다. 미국이 더 유리하게 해달라. 그럼 무엇을 요구할까? 앞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두협회에서의 요구 혹은 뭐 농가, 축산 농가 입장에서의 요구,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든 철강이든 자동차든 더 공장을 이전하고 생산 비중을 미국에서 더 늘리거나 또 한 가지 요구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시켜라. 이런 요구들인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 경제에 덜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협력할 테니 우리는 관세에서 예외 대상국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종류의 협상을 이끌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도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치를 보면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작년 동월 대비 2.8%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밑돌고 있다, 하향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거겠죠. 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 CPI 물가지표 지표가 2월 물가였어요. 잘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지만 3월 중반에 발표됐지만 2월 달 물가를 그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2월 달 물가가 2.8%로 전월 3.0%보다 떨어졌어요. 예. 또 시장의 기대치는 2.9%였었어요. 근데 기대치보다도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 물가가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고, 다만 이 3월 달에 시작된 관세 전쟁, 4월 달에 본격화될 이 관세 전쟁으로 미국 물가가 또 치솟게 되면 2.8%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동시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어제 발표된 이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나마 전월보다는 떨어져주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또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서 그나마 인플레 다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는 오고 물가는 물가대로 반등하는, 이게 뭡니까?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됐었죠. 근데 어제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좀 안도해도 되겠네. 인플레 안 올 수도 있겠네. 아직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의 물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가가 살짝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화의 흐름은 기대할 수 있겠네 하는 안도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최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홈플러스에서 계속 지금 할인 행사를 연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좀 나가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홈플러스 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앵콜 홈플런을 비롯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립기념 세일 행사에 이어 곧바로 앵콜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행사가 기존 2주에서 기간이 늘어난 건데 일각에선 정산대금 지급을 위해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됐지만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혀 현금 창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만 홈플러스 측은 홈플런의 첫 시행 후 앵콜 행사를 늘 진행해 왔다며 현금 확보를 위해 갑자기 행사를 연장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삼양식품, 동서식품, 팔도 등 업체들이 공급을 재개하며 식품 납품 우려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점포 내 입점사,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불안감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주요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후 비공개로 홈플러스 납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홈플러스의 영업활동을 통해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강서점 매장 앞에서 연합뉴스TV 김준호입니다. 네, 홈플러스 현장에 좀 목소리를 좀 듣고 왔습니다. 저희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2주 동안 행사를 더 연장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트가 2주 더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면서 진짜 현금이 필요한 건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양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본다면 예. 어쨌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 홈플런이라는 이 대규모 행사, 할인 행사를 2주 연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홈플러스 측면에선 그런 게 아니다. 2003년부터 이미 이런 홈플런이라는 앵콜 행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홈플러스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측의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 어쨌든 기업 회상 절차를 직면하고 있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어쨌든 현금 확보와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런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기대감을 사고 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간담회를 엽니다. 네. 납품업체들 관계자와 함께 이 대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갈까요? 일단 하나의 유통사가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홈플러스 이 해당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공급하는 공급업체들로 이런 연쇄적으로 금융 불안 같은 이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홈플러스의 불안한 상황을 다른 공급업체에게 불안을 야기하거나 전이시키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사들, 공급업체들이 그동안 대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고 정상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 회사들도 예. 홈플러스 상품권을 결제하는 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홈플러스가 혹시라도 폐업으로 연결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 피해 예방 차원에서 역시 상품권 결제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소비자로 혹은 협력사나 공급업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석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